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하게 쏟아지는 고급 호텔 연회장. 정장 차림의 명문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최한 며느리 소개 파티였지요. 여러분, 우리 막내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주변 친척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어머,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한 부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고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우리 집안에서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은 처음이네요. 한 친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의 고졸이라니.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친척도 거들었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어요. 나도 몰랐어요. 이 애가 숨긴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면 충분하다던 시어머니였지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완전히 수치.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그거라도 진짜 진주예요? 한 친척이 제 목걸이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고졸 집안에서 진주라니. 아마 인조 구슬이겠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진주랍시고 저런 초라한 걸 차고 다니다니. 제 손이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진주알 하나하나가 따뜻했어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엄마, 조금만 참을게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저 멀리 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보지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며느리 이혼 각서 쓸 준비예요. 시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고졸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독이 가득했어요. 연회장의 웃음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다려요. 조금만 더. 진주 목걸이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요. 이 목걸이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빛을 발할 거야. 그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시댁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제가 나가는 문이 곧 그들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걸. 이혼 서류 위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 눈물이었어요. 여기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붉은 인주를 제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3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가운 얼굴이었지요. 위자료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력을 속였으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결혼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 닥쳐. 증거라도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변호사도 다 확인했어. 넌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장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집. 빨간 도장이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이제 짐 싸서 나가요. 오늘 당장.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가리켰지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간 살았던 방이었어요. 하지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도 신발도 가방도. 모두 시댁에서 사준 것들이었지요. 그 옷들도 두고 가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거니까. 저는 옷을 벗고 결혼 전 입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꺼냈어요. 옷장 구석에 숨겨뒀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목에는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만 걸려 있었지요. 그 목걸이도 두고 가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어차피 가짜 진주잖아요. 제 손이 목걸이를 감쌌어요. 이건 제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그래. 그 싸구려나 가져가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지요. 짐이라곤 없었습니다. 그저 몸에 걸친 옷과 목걸이 뿐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울렸지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운동화가 젖어 철퍽철퍽 소리를 냈지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빗물에 번진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처럼 흐려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제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였어요.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은 끝까지 살아봐라. 왜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으니까. 아버지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단호했어요. 사람은 무너져 봐야 진짜 자신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진주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그것의 진짜 의미도 알게 될 거다. 당시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진주 목걸이를 만졌어요.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전에 하셨던 말도 떠올랐지요. 이 목걸이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빛을 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거라.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음성은 따뜻했어요. 엄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견뎌요. 조금만 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젖은 몸으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지요. 통화 기록엔 아빠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10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박지은 양이십니까?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회장님 비서실장 김철수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성서울병원 VIP동 12층입니다. 차를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빠. 10년 만에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아빠, 기다려요. 제가 갈게요. 빗속을 헤치며 달렸어요. 젖은 운동화가 무릉덩이를 밟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출렁였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거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왜 이 목걸이를 지켜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저를 그냥 보내셨는지. 택시를 잡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요. 빨리요. 운전기사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빨리만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빌라가 점점 멀어졌어요. 불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떠난 걸 축하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나가는 이 문이 곧 그들의 종말로 이어질 거라는 걸. 진주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엄마, 이제 저 준비됐어요. 병원 복도 끝 VIP 병실 앞에서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십니까? 10년간 숨겨왔던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3시 VIP 병동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젖은 옷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12층 버튼이 꺼지는 순간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따님이십니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는 알아봤지요. 10년 만입니다, 아가씨. 아버지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의 신호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한때 제게를 호령하던 그분이 이제는 너무나 작아 보였지요. 아빠. 제가 다가가자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왜 진작 연락 안 하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배울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아버지가 힘겹게 웃으셨어요. 고생 많았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지요. 거짓말 못하는 건 내 엄마 닮았구나. 아버지가 제 목걸이를 보셨어요. 그거 아직도 차고 있었니? 네, 엄마가 남긴 유일한 거예요. 제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유일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서류 가져와. 비서실장이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문서 뭉치들이 나왔지요. 이게 뭐예요? 내 거다. 원래 25살 생일에 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어요. 늦었구나.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가 보였어요. 유산 상속 계약서. 대한개발그룹 회장 박진수는 본인의 전 재산을 외동딸 박지은에게.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빠, 이게 5조 원이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계열사 15개 부동산 포함 총 자산 5조 2천억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5조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가 또 다른 파일을 가리키셨어요. 비서실장이 펼쳐 보였습니다. 신한건설 거래 내역서. 최준혁 비리 조사 보고서. 홍명자 허위투자 증거 자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신한건설은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최준혁은 제 남편이었고 홍명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지요. 이건 내가 당한 모욕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왜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렸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닌 준비로 하는 거다.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시댁 회사가 받은 특혜 대출 내역, 횡령 증거, 탈세 자료, 모든 게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한건설은 우리 그룹 계열 은행에서 50억을 대출받았다. 비서실장이 설명했어요. 담보 가치는 20억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특혜였다는 거네요. 회장님께서 따님의 시댁이라 봐주신 겁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었던 건 실은 아버지의 돈 덕분이었다는 거였지요. 웃기지? 아버지가 쓰게 웃으셨어요. 내 돈으로 배를 불린 주제에 널 쫓아내다니.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선택해라. 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응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 마지막 파일이 남아 있었어요. 대한개발그룹 회장 승계 서류. 이건 내 자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 넌 회장이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빗속에서 쫓겨난 여자였는데 이제는 5조 원 재벌의 후계자라니.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된 사람은 없다. 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어요.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요.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나가 있어. 아버지가 손을 저었어요. 의사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지은아. 내 아빠. 너희 엄마가 그 목걸이를 남긴 이유 아니? 아버지가 제 목걸이를 보셨어요. 진주 하나하나가 너희 엄마가 모은 거다. 매달 하나씩 25년 동안.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언젠가 내 딸이 이걸 필요로 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했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목걸이가 얼마짜리인 줄 아니?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경매 기록이 떠 있었어요. 19세기 남해산 천연 진주 목걸이. 최근 낙찰가 12억 원. 뭐? 12억?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짜라고 비웃던 그 목걸이가.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내 외할아버지가 어부였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바다에서 평생 건진 진주들이야. 그리고 내 엄마는 그걸 내게 주면서 말했지. 이건 내 가치야.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학벌도 집안도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었지요. 아빠, 이제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아버지의 호흡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진주는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다. 내 엄마가 그랬고 넌 지금 그 과정을 겪었다. 이제 빛날 시간이야.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의료진이 뛰어 들어왔어요. 심장이 멈춘 거였습니다. 아빠 안 돼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마지막 미소를 띤 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장님. 아니, 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지요.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봤다. 이제 일어설 시간이다. 내 어머니의 진주처럼 너도 빛나거라.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한다, 내 딸. 아빠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한개발그룹의 회장, 5조 원 재벌의 주인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졌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이 목걸이가 제게 준 진짜 의미를. 장례 준비를 시작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시댁 회사의 비리 자료들이었지요. 이것들도 함께 준비하세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들이니까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새벽 햇살이 병실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진주 목걸이가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었어요. 가장 힘들 때 빛을 발할 거야.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오조원 재벌 외동딸 공개라는 자막과 함께 제 얼굴이 전국에 방송되었지요. 그리고 시댁 거실의 TV 앞에서 그들이 경악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대 장례식장. 대한개발그룹 박진수 회장 빈소. 현수막이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재계 인사, 정치인, 유명인들이 모두 모여들었지요. 이번 상속자가 누구래? 외동딸이라던데. 10년간 숨겨져 있었다나 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네.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빈소 안쪽 상주실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곧 공식 조문 시간입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언론도 대기 중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시댁 거실의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회장님 선친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더군요. 화면 속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 계집 지금쯤 어디서 빌어먹고 있으려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남편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지요.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수예요.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곧 재밌는 걸 보실 겁니다. 비서실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조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빈소 문이 열렸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저쪽입니다. 박지은 회장님이십니다. 기자들의 외침이 들렸지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대한개발그룹 신임 회장 박지은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떴지요. 속보 오조원 재벌 외동딸 공개. 박진수 회장 상속자는 20대 여성. 10년간 숨겨진 후계자 오늘 공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댁 거실에서 어머 이거 봐. 대한개발 회장 장례식 중계한대. 시어머니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화면 속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지요. 쾅.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그 애가? 남편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TV에서 자막이 흘러갔어요. 박지은 신임 회장 전 재산 5조 2천억 상속. 계열사 15개 포함 국내 10대 그룹.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고졸 계집애가 재벌이었어? 그럼 우리가 내쫓은 게. 남편의 말이 끊겼어요. 화면은 계속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저 진주 목걸이인데요.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보석 전문가에 따르면 19세기 남해산 천연 진주로 감정가가 최소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카메라가 제 목걸이를 클로즈업했지요. 시어머니의 비명이 거실을 찢었습니다. 12억? 저게 12억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가짜라고 비웃었던 걸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인조구슬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닥쳐. 내가 어떻게 알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지은 회장의 과거 공개. 3년 전 명문가 지방과 결혼. 신분 숨기고 평범하게 생활. 하지만 학력 문제로 이혼. 시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시댁의 학벌 차별로 파경.
며느리를 모욕하고 쫓아낸 시어머니. 어머니 맞죠? 이거? 남편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비록 모자이크였지만 실루엣은 명확했어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시어머니의 핸드폰이었어요. 여보세요? 명자씨 TV 봤어요? 그게 당신 며느리였어요? 지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5조짜리 재벌을 고졸이라고 쫓아냈다고요? 저기.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전화들이 걸려왔지요. 하지만 이번엔 축하가 아니었어요. 명자씨 미쳤어요? 5조를 날렸어. 그 집안이 대한개발이었다고요? 우리 회사 거래처가 대한개발 계열사인데 이제 어쩌라고. 저주와 원망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회사 단톡방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준혁 씨 진짜예요? 와이프가 재벌이었어? 대한개발 회장이랑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도 대한개발이랑 거래하는데.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도 대한개발 계열사와 협력업체였으니까요. 어머니,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 신한건설 대출 비리 의혹. 대한개발 계열 은행에서 50억 특혜 대출. 담보 가치 20억에 불과해. 횡령 혐의. 화면에 시댁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지은 신임 회장 모든 계열사 거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특히 부정 대출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우린 끝났어. 남편도 소파에 쓰러졌어요. 내가 뭘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지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은행에서였어요. 최준혁 씨 대출금 즉시 상환 요청 드립니다. 50억을 한 달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 그게 어떻게? 불가능하시면 담보물 경매 처리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시어머니가 TV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화면 속 저는 담담하게 조문을 받고 있었어요. 지은아. 시어머니가 TV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만 울릴 뿐이었지요. 화면 속 저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제게 거물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나눴어요. 그때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제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지요. 시어머니가 그 눈빛을 봤을 때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어머니 우리 어떡해요?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사과해야 해. 당장 빈소로 가자.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잖아요. 그럼 직접 찾아가는 거야. 그들이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이미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빈소에서 저는 비서실장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하죠? 경호팀이 대기 중입니다. 비서실장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도 회장님 허락 없이는 접근 불가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한건설 대출금 회수 명령서. 담보물 경매 절차 개시. 횡령 혐의 고발장. 붉은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내일 아침 발송됩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사람들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렸지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조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나 알아요. 며느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가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경악했지요. 이혼한 전 남편 가족은 타인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경호원들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저는 빈소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하는 시어머니, 얼굴을 손으로 감싼 남편. 한때 저를 그렇게 내쫓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밖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빠, 잘 보고 계시죠? 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어요. 고졸 천대받던 며느리, 알고 보니 오조 재벌. 시댁의 오만이 부른 비극. 신한건설 50억 대출 사기 의혹. 시댁은 하룻밤 사이에 전국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회장 취임식 날 저는 그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업무 지시를 내렸지요. 모든 계열사의 부정 거래를 전수조사하라. 시댁의 회사는 그 리스트 1번이었습니다. 대한개발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앞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신임 회장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걸어 나왔어요. 목에는 여전히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책상, 넓은 창문, 그리고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이제 이 모든 게 제 것이었지요. 첫 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아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선 계열사 현황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예, 회장님. 재무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계열사는 총 15개이며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그 중에서 부실 거래가 의심되는 곳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숨기지 마세요. 선친께서 다 조사해 두셨습니다. 제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부정거래 의심 기업 리스트. 맨 위에 적힌 이름. 신한건설 특혜 대출 50억.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회사들 전부 전수 조사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특히 1번 신한건설은 오늘 당장 시작합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망설였지요. 그곳이 회장님 전 시댁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비리는 비리입니다. 가족이라고 봐줄 수 없어요. 아니, 이미 가족도 아니네요.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감사팀이 출동했습니다. 신한건설 사무실에 들이닥쳤지요. 대한개발그룹 감사팀입니다. 모든 거래 장부를 제출하십시오. 시어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입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0억 대출권 횡령 의혹, 탈세 의혹. 모두 확인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발. 지은이한테 연결 좀. 회장님께서는 통화 불가 상태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갔지요.
그 순간 저는 본사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감사 시작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예상 시간은? 일주일이면 모든 증거가 나옵니다. 좋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건넸지요. 대한개발은행 대출 정책 개정안. 모든 대출을 재심사하겠습니다. 부실 채권은 즉시 회수 절차를 밟고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대로면 신한건설은 파산합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어요. 그게 법이 정한 순리니까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한개발그룹 신임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진주 목걸이는 조명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경영 철학이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원칙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향해 답했습니다. 혈연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정직함만이 기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럼 전 시댁회사 특혜 대출 의혹은?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까? 업무에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요. 다만 원칙을 어긴 자는 누구든 책임져야 합니다. 그 순간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TV를 보며 울부짖고 있었어요. 저 차가운 것 좀 봐. 3년을 며느리로 살았으면서 남편이 옆에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은행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동.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밖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지요. 담보물 경매 통지서 전달드립니다. 문을 열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준혁 씨 맞으십니까? 네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출금 50억 원 미상환건으로 담보물인 이 건물을 경매 처리합니다. 빨간 딱지를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경매 물건 낙찰 예정일 45일 후. 45일. 45일 안에 갚으면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가능하시면요. 집행관이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자까지 합치면 52억입니다. 52억을.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지요. 집행관이 떠난 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집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돈 좀 빌려주실 수.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박 사장님, 저 명자예요. 지금 통화 중입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한때 자신에게 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다들 등 돌렸어.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고급 레스토랑. 저는 거래처 사장들과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개발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곳은 3년 전 시어머니가 제 머리에 물을 끼얹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도 같았고 테이블도 같았어요. 심지어 같은 자리였지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네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바로 그때였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입장이. 알아요. 저 안에 아는 사람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초라한 옷차림의 시어머니가 입구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회장님, 저 사람은? 거래처 사장이 물었어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계속하시죠. 경호원들이 시어머니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그녀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한 입 한 입. 3년 전 이 자리에서 물을 뒤집었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제가 주인이었고 그들은 구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정말 전 시어머니라는데? 한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었죠. 제가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 부르며 쫓아낸 분이에요. 이 목걸이를 인조구슬이라고 비웃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사장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시어머니가 아직도 서 있었어요. 지은아, 제발. 그녀가 다가왔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어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백미러로 그녀를 봤어요.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보였지요. 3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장님, 다음 일정은?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임원회 있죠? 네, 신한건설 감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 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목걸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 내가 지켜낸 존엄이야. 그날 밤 뉴스는 또다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한개발 신임 회장 철저한 원칙주의 천명. 전 시댁 회사도 예외 없이 감사. 며느리 시절의 모욕, 이제는 냉정한 업무 처리로. 시청자 댓글이 폭주했어요. 사이다다. 고졸이라고 무시하더니 인과응보. 진주 목걸이 12억일의 인조구슬이라던 시어머니. 여론은 완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45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지요. 시댁이 50억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까? 모든 게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진주 목걸이가 도시의 불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이제 절반도 안 왔어요, 엄마. 중얼거렸지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횡령 52건, 탈세 23건, 허위 증빙 67건. 시어머니의 제목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합니다. 전부. 대한개발그룹 본사 회의실. 감사팀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신한건설 감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차분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적힌 문구. 중대 비리 다수 적발. 횡령 52건.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탈세 23건. 허위 증빙 67건. 총 142건의 법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보고서를 넘겼어요. 한 장 한 장. 시어머니와 남편의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금액은? 제가 물었습니다. 총 73억 원입니다. 50억 대출금을 포함하면 123억 규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증거는 확실합니까? 예, 회장님. 감사팀장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각종 서류들이 떠올랐어요. 이중장부 허위 계약서, 비자금 조성 내역. 모두 압수했습니다.
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법무팀 의견은? 고발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어요.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형량은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 가족분이시니 선처를.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를 고졸이라고 모욕하고 물을 끼얹고 쫓아낸 사람들을요? 임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고발하세요. 전부. 회장님. 몇몇 임원들이 당황했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검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세요. 123억 전액 회수할 겁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최준혁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3시간째 대기 중입니다. 잠시 멈춰 섰어요. 5분만 주세요. 접견실로 안내하세요. 접견실은 차갑고 몸이 건조했습니다. 유리창 하나, 책상 하나, 의자 2개. 마치 교도소 면회실 같았지요. 문이 열렸어요. 남편. 아니,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 핏기 없는 입술. 한때 저를 내려다보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은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계를 봤지요. 5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발 고발만은 취하해줘. 어머니가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집도 날아갈 판이야. 안 됩니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지은아.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3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더 고발합니다. 제가 일어섰어요. 3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물 뒤집었을 때 왜 막지 않았어요? 제가 쫓겨날 때 왜 침묵했어요? 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했잖아. 사랑? 제가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합니까? 진주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기억해요? 인조 구슬이라고 비웃었죠. 12억짜리 진주예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저 기억하시죠? 고졸 계집애. 5조짜리 재벌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지은아, 제발.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그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탈세 혐의, 피고 발인 홍명자 최준혁. 뉴스가 속보를 띄웠어요. 대한개발그룹 전 며느리 시댁 형사고발, 123억 규모 비리 적발, 재벌 상속녀의 냉정한 응징. 시댁집 앞에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홍명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가 커튼을 닫았어요. 하지만 카메라 플래시는 계속 터졌지요. 어머니 이제 어떡해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야 해.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홍명자 씨. 죄송하지만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상대가 대한개발그룹이잖아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변호사 또 다음 변호사. 모두 거절했어요. 대한개발과 맞서고 싶어 하는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다들 무서워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 애가, 그 고졸 계집애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쾅쾅 두들려졌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문이 열리자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홍명자 씨, 최준혁 씨 맞으십니까? 네네. 긴급 체포합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지요.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우리 그냥 돈 갚으면 안 돼요? 형사 사건입니다.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들이 끌려나갈 때 취재진의 카메라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플래시. 어떻게 느끼십니까?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은아, 제발 살려줘. 하지만 그 장면은 그대로 방송되었지요. 고졸 모욕했던 시어머니 결국 수갑차고 며느리 앞에 무릎 꿇은 명문가. 5조 재벌 상속녀의 완벽한 복수.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이다다.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해 보시지. 인과응보. 진주 목걸이를 인조라고 했던 그 오만함. 댓글들은 모두 제 편이었어요. 그날 저녁 회장실.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회장님, 체포 소식 들으셨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첫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지요. 부동산 경매 낙찰 안내. 회장님, 전 시댁 건물입니다. 내일 경매 진행됩니다. 낙찰 예상가는 20억 정도입니다. 그들이 빌린 돈의 절반도 안 되네요. 네, 나머지는 평생 빚으로 남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쓰다듬었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후회요? 제가 그를 봤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것보다 훨씬 공정하게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합니다, 회장님. 혼자 남았습니다. 거대한 회장실에 저 홀로. 진주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났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그들이 법을 어겼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목걸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지킨 건 내 존엄이야. 내가 무너뜨린 건 불이야. 창밖으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시댁 사람들을 태운 차겠지요. 이제 그들은 차가운 유치장에서 밤을 보낼 겁니다. 3년 전 제가 빗속을 헤맸던 것처럼. 하지만 제게는 어머니의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만함만 남았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접니다, 최준혁. 유치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제발. 어머니는 심장이 안 좋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제가 잠시 침묵했어요. 순간적으로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억이 떠올랐지요. 제 뺨을 때리던 그 손. 물을 끼얹던 그 손.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지은아. 박지은 회장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완전히 무감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넜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며느리 시절 모욕, 회장 취임 후 고발, 명문가의 몰락, 재벌의 냉정한 응징, 진주 목걸이를 비웃던 시어머니 결국 수가. 모든 프로그램이 이야기를 했어요. 토론 패널들도 열띤 논쟁을 벌였지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법을 어긴 건 시댁입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론은 압도적으로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진주 목걸이를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마지막이 남았어요. 진짜 마지막이요. 목걸이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재판 당일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피고 인석의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의 눈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미소 지었어요. 가장 차갑고 슬픈 미소였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북적였어요. 박지은 회장 오셨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목에는 어김없이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지요. 회장님,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시댁분들을 용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정을 향해 걸어갔지요. 복도를 걸으며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20억을 즉시 변제하고 형량을 줄여달라고 합니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20억으로 123억 규모의 범죄를 합의하자고요? 네. 그들이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합니다. 법대로 진행하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법정 문이 열렸어요. 제5 법정입니다. 안내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객, 기자, 관계자들. 모두가 이 재판을 주목하고 있었지요. 저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수갑이 채워진 손,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한 달 전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없는 애원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을 담담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길이.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홍명자, 최준혁. 재판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횡령 52건, 탈세 23건, 허위증빙 67건. 총 142건의 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5년간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한개발 계열사의 특혜를 악용하여 123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떴어요. 이중장부 허위 계약서 비자금 계좌.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것은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며느리였다는 점입니다. 며느리의 친정이 재벌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오히려 학력을 이유로 모욕하고 쫓아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 친정의 돈으로 배를 불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이자 사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홍명자는 심장질환으로 수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냉소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는 건강했습니까? 며느리에게 물을 끼얹을 때는요?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피해자 박지은 씨, 증언하시겠습니까? 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진주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갔지요.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학력을 알고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제 친정이 가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만약 재벌이라는 걸 아셨다면 그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결혼 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댁 일을 도왔고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3년 뒤 시댁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머리에 물을 부으셨죠.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졸 계집애라고도 하셨죠. 제 손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를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을 인조 구슬이라고 비웃으셨습니다. 재판장이 목걸이를 봤어요. 그 목걸이가 12억 원입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말했습니다. 19세기 남해산 천연 진주로 감정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계속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쫓겨났습니다. 빗속에 아무것도 없이 이 목걸이 하나만 걸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폭력이나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돈이 전부였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판장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그들은 법을 어겼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전신이 떨렸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을 봤어요.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졌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돈만 보고 내 마음을 몰랐어. 내가 얼마나 좋은 애였는지. 쫓아낸 뒤에야 알았단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 목걸이도 내가 매일 그렇게 소중히 만지는 걸 봤어.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랐어. 제발 용서해다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남편도 일어섰습니다. 지은아, 나도 잘못했어. 내가 힘들 때 옆에 서지 못했어. 어머니 말만 듣고 널 내쳤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단호하게.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들은 걸렸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전히 가난했다면, 여전히 쫓겨난 며느리였다면, 과연 이렇게 무릎 꿇으셨을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그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세요. 대답조차 못하시잖아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후회하는 건 저를 잃은 게 아니라 돈을 잃은 거예요. 그게 당신들의 진실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만졌어요. 제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는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들이 준 압력이 저를 이만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감사합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들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십시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들었어요.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홍명자.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피고인 최준혁.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남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한 추징금 123억을 명한다. 이상. 망치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또. 그 소리가 모든 걸 끝냈습니다. 안 돼. 안 돼.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지만 교도관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교도관 사이에서 간신히 팔을 뻗은 거였어요. 지은아.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훌륭한 며느리였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녀의 손이 떨어졌어요.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복도에 저 혼자 남았어요. 진주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목걸이가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섰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요. 회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십니까?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만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보였습니다. 이 목걸이를 비웃던 분들에게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산소로 가주세요. 어머니 산소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벗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이것 없이도 빛날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선 거였다는 걸.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걸었어요. 어머니의 산소는 한적한 언덕 위에 있었지요. 어머니 지은이 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고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진주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무덤 위로 떨어졌지요. 엄마가 남겨주신 이 목걸이. 천천히 목에서 벗었어요.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손바닥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햇빛에 진주가 영롱하게 빛났어요.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진주를 하나하나 쓰다듬었지요. 진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일어선 거였어요. 목걸이를 어머니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거 없이도 괜찮아요. 제가 스스로 빛날 수 있거든요. 벚꽃잎이 목걸이 위로 떨어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재단 개소식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일어서며 묘비를 한 번 더 봤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좋은 일 하러 가요. 서울 강남 새로 지은 건물. 희망교육재단. 큰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설립한 재단이었어요. 회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장학생들. 저기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수줍은 얼굴, 낡은 옷차림. 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요. 그래도 꿈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학력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당신의 열정이 당신을 만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개소식이 시작되었어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요. 목에는 더 이상 진주 목걸이가 없었어요. 대신 단순한 은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에 울렸어요. 오늘 이 재단을 열며 생각합니다. 과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일까?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력일까요? 재산일까요? 아니면 집안 배경일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서는 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한때 쫓겨난 며느리였습니다. 청중이 숙연해졌지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모욕받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압력이 진주를 만들듯이 고난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청중 속에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하셨나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잠시 침묵했어요. 용서했냐고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했습니다. 청중이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망각하지는 않았어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증오를 품고 사는 건 제 가슴에 독을 담는 것과 같으니까요. 박수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이 재단은 제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력 때문에, 집안 때문에, 성별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가능성을 지원합니다. 학벌이 아닌 열정을, 배경이 아닌 능력을.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개소식이 끝난 뒤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저 기억하시나요? 최준혁 씨 이모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기억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노부인이 봉투를 꺼냈어요. 명자가, 시어머니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부인이 말했어요. 다만 전해달라고 해서. 아니요, 읽을게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은에게. 이제는 회장님이라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게 넌 여전히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보다 더 소중했던 딸이었어. 그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매일 이곳에서 생각해.
내가 웃던 모습, 설거지하던 모습, 조용히 차를 따르던 모습.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전부를 잃고 나니 깨달았지. 진짜 부자는 내가 옆에 있을 때였다는 걸.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다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웃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알아줬으면 해.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너를 잃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미안하다, 지은아. 그리고 사랑한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내려놓는 눈물이었지요. 전해주세요. 노부인에게 말했어요. 저도 사랑했다고. 시어머니를. 그리고 이제 모두 용서한다고. 노부인이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지만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노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이 왔네요, 지은아. 혼잣말을 했어요. 빗속에서 걷던 그때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지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비서실장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홍명자 씨 근황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보고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수감자들 상담도 해준다네요.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제가 웃었어요. 그래요? 그거면 됐어요. 회장님 특별 면회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이에요. 6개월 후 재단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장학생 100명이 선발되었어요. 고졸 청년들, 경력 단절 여성들, 한부모 가정 학생들 모두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회장님, 한 여학생이 뛰어왔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내 노력이죠. 학력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에 두고 온 진주 목걸이. 관리인이 보내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귀한 것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속박이 아닌 추억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엄마, 목걸이를 들어 빛에 비췄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 목걸이가 제게 가르쳐 준 것. 진주 하나하나가 빛났습니다. 압력이 진주를 만들듯이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것. 그리고 목걸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라는 것.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목걸이를 특수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재단 전시실에 기증할게요. 혼잣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빛날 수 있다는 것. 다음 날 전시실 개관식. 진주 목걸이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었어요.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압력 속에서 탄생한 진주. 고난은 가치를 숨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 앞에 섰어요. 12억짜리래요. 인조 구슬이라고 비웃쳤던. 진짜 사이다 스토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어린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언니, 저도 고졸인데요. 대학 못 가면 인생 끝일까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절대 아니야. 내 가치는 학력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 선택과 노력이 정하는 거야. 이 진주처럼.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안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여학생이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화이팅.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재단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비서실장이 우산을 펼쳐주었고 고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빗속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때 그 빗속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네. 괜찮아, 지은아. 이 비는 곧 그칠 거야. 그리고 넌 무지개처럼 빛날 거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재단 건물을 봤어요. 희망교육재단.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요? 아니, 생각을 바꿨어요. 어머니, 산소로 가주세요. 산소 앞. 빗속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엄마 왔어요. 연기가 빗물과 섞여 올라갔어요. 오늘 재단에 진주 목걸이 전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제 이야기를.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용서했어요. 남편도 용서했어요. 그리고 목이 메었어요. 저 자신도 용서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저 빗물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 목걸이를 남겨줘서.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빗속에서 일어섰습니다.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전 혼자서도 빛날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빗속을 걸어 내려갔어요. 3년 전과 같은 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저. 차에 올라타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웃고 계세요?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서요. 정말 행복해서요.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산소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그칠 거라는 걸. 그리고 무지개가 뜰 거라는 걸. 5년 후. 희망교육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장학생들이 꿈을 이뤘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한때 꿈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물었던 그 여성이었어요. 이제는 당당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지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이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그녀가 물었어요.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냉정하게 하신 것. 제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해요. 복수가 아닌 회복으로. 응징이 아닌 성장으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책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5년간 모인 편지들.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지은아, 이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내게 돌아가려는 게 아니야. 다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한 일을 이어가고 싶어. 너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고맙다, 지은아. 날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홍명자.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잘 지내셨나요? 전 잘 있어요. 행복하게요. 출소하시면 연락 주세요. 재단에 자리가 있어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용서했으니까요. 진심으로. 지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어요. 이게 진짜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복수의 끝이자 회복의 시작.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주처럼 영롱하게. 그리고 저도 그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박지은으로. 진주는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 압력과 시간을 견디며 만들어집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압력이 어쩌면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으니까요. 희망교육재단 설립자 박지은.